그때 제주도에서는 5.10 총선거를 둘러싼 찬반 세력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적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 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좌익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반미, 반서북 청년당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고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제주도민에 대한 보복 정치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미 군정청은 처음에 경찰 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총 희생자 14,033명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에서는 5.10 총선거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진다. 이는 48년 10월 20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일으킨 사건이다. 5.10 총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 확대되어 가자 정부에서는 제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켜 이를 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14연대 안에 있던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등 좌익 세력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 통일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킨다. 그들은 제주도로 가서 정부군과 대립할 것인가 육지에서 대립할 것인가를 의논한 결과 만약 제주도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면 고립된다는 것을 알고 여수에서 봉기하게 된다. 이때 14연대 대위였던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총책 간부였다. 박정희는 대구 11 사건으로 형 박상희가 경찰에 의해 피살되자 그에 대한 복수심과 형의 친구 이재복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했다. 박상희는 46년 선산인민위원회 내정부장으로 대구 11 사건 때 미 군정하에 시달리던 2천여 명의 민중과 함께 구미경찰서를 습격하고 모든 기능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민중들과 함께 무기 탈취, 양곡 135가마 탈취, 선산면사무소 및 선산군청 습격 등을 하다가 경찰 총격에 사살된 자이다. 여순 사건의 책임자로 박정희도 체포되나 그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발휘한다. 그는 연행되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군부의 남로당 조직 체계와 명단을 고스란히 숙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창룡에게 제공함으로써 면죄부를 받는다. 박정희와 함께 여순 반란 사건의 진짜 주모자 이재복도 체포되는데 이재복은 46년 대구 11 폭동의 주모자이기도 하다. 대구 폭동 사건의 두 주모자는 바로 당시 해주에 있던 남로당 당수 박헌영과 현지 대구에 있었던 남로당 군사총책 이재복 목사였다. 이재복은 48년 제주 4.3 사건 때도 군사부원 이중업을 대동하고 강문성과 같이 제주도에 잠입하여 제주도 폭동 주모자 김달삼을 집중 지도한 인물이다. 김창룡의 숙군 작업은 이재복이 체포되어 넘겨준 500여 명의 남로당 핵심 당원의 명단과 이재복의 비서 겸 군사연락책 김영식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김창룡의 숙군 수사팀은 김영식을 통해 군대 자익세포 명단을 통째로 입수하게 된다. 덕분에 당시 숙군 작업으로 남한 국군 중 5%에 해당하는 4,700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벌하고 수백 명을 총살형과 징역형에 처한다.
이로써 군부내의 남로당 핵심 조직이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 그때 제14연대는 인민군을 편성하고 여수 읍내로 진격하여 여수 시가지를 장악하는 한편 여수를 해방구로 삼고 순천에 이어 구례, 남원, 곡성, 보성, 화순, 광주, 광양, 하동 등으로 진출하였다. 정부는 육해군의 합동작전으로 여수를 탈환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 지역은 사망자 2,334명, 부상자 2,050명, 실종자 4,318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진압된다.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겪은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오히려 철권 통치와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함과 동시에 숙군 작업을 무난히 해내게 된다. 처음 1948년 초에 역사학자 조선사회경제사의 저자 백나무는 비밀리에 남하하여 소설가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를 만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홍명희는 이러한 제의에 동의하고 김규식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냈고 김규식은 김구와 협의하여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유인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내자고 의견 일치를 본다. 김구, 김규식은 48년 2월 9일에 유엔 조선 임시위원단 메논 의장에게 남북 유인회담 알선을 탄원하고 또 북한의 스티코프 장군에게 김일성, 김두봉 양씨와 함께 남한에 왕림하여 남북 유인회담을 하여 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다. 김구는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여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결사의 의지를 표명한다. 김구는 북한을 가기 이틀 앞둔 17일에는 나는 어떠한 모욕과 모략을 무릅쓰고라도 오직 우리의 통일과 독립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피와 피를 같이 한 동족끼리 마주 앉아 최후의 결정을 보려고 결단코 가련다. 민족의 정기와 단결을 위하여 승패를 불문하고 피와 피를 같이 한 곳으로 독립과 활로를 찾으러 나는 가련다. 라고 하여 듣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쪽 정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김구, 김규식 등 소위 남북 협상 세력에 대하여 미 군정청은 물론 국내 우익 청년단체, 기독교 단체, 학생들까지 김구 일행의 북한행을 반대 저지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49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위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사김 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한다. 김구는 4월 19일에 출발하고 김규식은 4월 20일에 출발하게 되는데 김구가 출발하는 19일 아침 일찍 아들 김신과 선우진 비서만 데리고 북한행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 앞마당은 김구 자신이 이끄는 한독당 인사들을 선두로 서북청년단 청년들, 월남한 기독교 단체 사람들, 부인의 단체 여성들, 황해도의 고향 사람들, 전국 학년 학생 등 50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하고 배고인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같이 옥살이를 하던 도인권 목사도 있었는데 그는 한독당의 옹진지구 책임자였다. 임시정부 시절에 김구 주석 휘하에서
독립군 총사령으로 활동하던 이청천도 있었는데 그는 대동청년단장으로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었다. 전국 유림의 좌장이며 성균관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인 김창숙도 있었다. 그런데 김구 일행이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젊은 학생들이 와락 달려들어 바퀴 밑에 드러누웠다. 자기들을 깔아뭉개기 전에는 못 간다는 것이었다. 김구는 자동차에서 내려 경교장 2층 베란다로 뛰어 올라가 군중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였다. 내 놈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한번 간다고 내가 결심한 것은 누가 말려도 쓸데없어. 북조선의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북조선의 빨갱이도 김일성이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 어쩔지 몰라도 나는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만나보아야겠다.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내가 가서 공산당에게 붙들려 죽는다 해도 무슨 대수인가. 이제 무슨 여한이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나 김구는 70평생을 잘하나 못하나 독립운동을 해왔다. 이제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려는데 왜 길을 막는가. 내가 기필코 이북을 가려는 것은 우리는 절대 분단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두 동강이가 웬 말인가. 두 동강이가 나려면 패전국인 일본이 나야지 승전국인 우리가 왜 두 동강 나야 되는가.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나는 반드시 북조선을 갈 것이다. 그러나 군중도 막무가내로 나왔다. 군중은 자동차 바퀴의 공기마개를 뽑아버리고 전혀 흩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런 사태는 점심때까지 계속되었다. 저제하는 세력은 두 부류였다. 한 부류는 진심에서 김구의 신변 안위를 걱정한 사람이었고 또 한 부류는 분단을 찬성하는 구구파들이었다. 당시 해방전국의 한국인은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었다. 1946년 8월에 미 군정청 여론국이 8,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체제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른다 8%로 나타났다. 즉, 좌익 이념의 선호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하면 77%나 된 것이다. 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급진적 개혁이고 사회주의는 단계적 개혁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어떻든 해방전국의 한국인의 성향은 자본주의적인 우익만은 아니었다. 때문에 온건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결성한 조선인민공화국은 사실상 당시 한국인의 성향에 가장 근접한 것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별 저항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하부조직인 인민위원회는 1945년 11월 현재 3개군 13개면을 제외한 남북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지식인이라면 거의 전부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오늘 경구장에 온 군중은 성질이 달랐다. 선우진 비서가 무슨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아예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선우진은 수리를 맡겼던 김구의 다른 승용차를 경교장 뒷담 너머의 성물 공장에 경비경관도 눈치채지 못하게 대기시키라 하였다. 오후 2시가 되어서 김구와 아들 신을 모시고 슬그머니 뒷담을 넘어 성물 공장에 이르렀고 급히 엔진을 밟아 출발하게 하였다. 김구 일행이 떠나자 뒤를 이어 민주독립당 대표 홍명희와 한국독립당의 조완구, 엄향섭, 조소왕 등이 출발했고 21일에는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의 대표자들도 서울을 출발했다.
이에 앞서서 벌써 4월 9일에는 80명에 달하는 남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대표자들이 이미 평양으로 출발했었다. 김구, 김신, 선우진 세 사람을 태운 자동차는 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산과 들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고 흰 구름이 무심코 떠 있을 때면 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이 고개를 돌리곤 하였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바뀌었는데 오늘 이 전국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자주권을 잃은 헛개비 나라가 되어 일제 36년보다 2배, 3배, 10배의 고통이 올지 모르며 어쩌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있는 자주독립 국가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김구가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주고 광복군을 훈련시켜준 장제스의 후중난 장군을 찾아 시안을 갔을 때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후 장군은 마침 출타 중이었고 그것을 한 성주석 주사우 저우가 저녁 초대를 했다. 이번 시안을 간 것은 시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광복군 미국 전략첩보대 OSS 대원을 제1차로 본국으로 보내고 그 길로 부양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받은 광복군 OSS를 제2차로 떠나보낸 후 충칭 임정청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주 주석과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전령의 말을 듣고 전하실로 갔다가 돌아온 주서우 저우는 일본이 항복한다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김구는 일본이 항복한다고? 큰일 났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수박을 땅에 떨어뜨리며 찻잔도 넘어지고 말았다. 김구는 전신에 힘이 빠지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바닥에 덥석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후에 온갖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김구는 드디어 소리를 내어 오열하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울었다. 우리의 힘으로 승전국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려 해방이 됐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의 힘으로 국내의 읍성 하나만이라도 점령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발언권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말았구나. 임시정부가 미국과 함께 조선 본토 침공 작전 계획을 짰던 이번의 광복군 OSS 특수부대만 성공을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김구의 지시를 받은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은 군명에 주재하고 있던 미군 제14항공대 간부 신호우더를 만나고 다시 44년 가을에 충칭의 주중 미군 사령관 에드마이어 중장을 만나 한미 합작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45년 2월에는 김학규 강북군 3지 대장이 미군 제14항공단 사령관인 챗놀트 장군을 만나 한미 공동작전을 설명하고 한미 양군은 공동의 적인 일본군을 박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공동작전을 전개한다는 구체안에 합의했다. 45년 5월부터는 김학규가 엄도회, 윤영무 등 22명을 적격자로 선발하고 시완과 부양에서 미군용 군복과 보급품을 지급받고 훈련을 시작했었다. 디데이는 45년 8월 29일 한일합방 경술국제일이었다. 광복군은 산둥반도에서 미군 잠수함을 타고 본국으로 진입하여 각종 공작과 파괴활동을 개시하고 무기는 미국 육군성에서 운반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비록 초기 22명과 추가 인원 50여 명 등 1개 대대의 병력도 안 되지만 이 병력이 하다못해 낙하산이라도 타고 본토 진입만 해보았어도 덜 억울했을 텐데. 일본의 항복이 한 달만 늦었어도 기회는
왔는데 불란서 레지스탕스는 파리 입성 때 기어코 유엔군의 선봉대를 맡았다. 입성하면서 진독분자라고 생각되는 자국 국민들을 즉결 처분한 것이 9천여 명, 파리 입성 후 재판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 나치 부역자 2천여 명, 유죄 판결로 투옥시킨 자 4만여 명이다. 이후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친독 분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체 불란서인의 5%를 유죄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강한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 4년간 독일에 점령당한 상처를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누려냈다. 우리는 일제에 36년간 점령당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다. 하지 중장은 오히려 친일파를 등용해 군정을 하고 있고 이승만은 친일파와 손잡고 단독 정부를 만드는 중이다. 아, 이를 어찌하면 좋으리. 이번에 친일 매국노를 차단하지 못하면 이 뒤로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매국노가 우글거릴 것이다. 매국노가 처단되는 모습을 보아야 애국을 하는데 매국노가 우대받는 모습을 본다면 어찌 매국노가 나오지 않겠는가? 중국도 국민당 정권 하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만 5천여 건이나 되었다. 그중 369명이 사형, 979명의 유기징역, 14명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간 후 빗겨나갔던 자들을 마오쩌둥 인민정부는 재조사하여 10수만 명을 다시 처벌하였다. 네덜란드도 1945년 10월 15일 현재 나치 협력자로 수감된 자가 96,044명이나 되었다. 그중 154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39명이 사형 집행되었다. 무기징역은 148명, 15년에서 20년 징역형은 578명, 10년에서 15년 징역형은 4,589명,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531명이나 되었다.